여보, 내 인감도장 왜 당신 손에 있어? 시장에서 돌아온 저는 안방 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남편 상철은 제 화장대 서랍을 통째로 빼놓고 친정아버지 상속 서류와 인감도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양말 찾았다니까. 사람 의심하는 버릇 좀 고쳐.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단순히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제 아버지가 잠드신 선상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제 인감도장과 계약 서류를 들고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시골 땅명에 언제 바꿨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아내가 이미 한 발 먼저 움직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의 일을 저는 지금도 손바닥 위에 새긴 듯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느라 1시간 남짓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어딘가 이상해 저는 장바구니를 든 채로 우뚝 멈춰 섰지요. 서랍이 거칠게 열렸다 닫히는 소리,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엇인가를 찾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가 한데 뒤섞여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살그머니 안방 문을 밀어보았고 그 순간 화장대 서랍을 통째로 빼낸 채 손을 쑤셔 넣고 있는 상철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상철은 저의 인감도장이 든 자개함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그 옆으로는 신분증과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뒤 받아둔 상속 서류 봉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15년을 한 방에서 함께 살을 부비고 산 남편이라는 사람이 도둑처럼 제 서랍을 뒤지는 그 광경 앞에서 저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지요. 저는 일부러 큰 기침을 두어 번 하며 거실 쪽에서 걸어가는 발소리를 내었고 그제야 상철은 화들짝 놀라 서랍을 도로 밀어 넣은 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왔어? 뭐야, 벌써 온 거야? 오늘따라 발소리도 없이 들어오네. 상철은 무릎 위에 얹은 손을 어색하게 비비며 능청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시장이 좀 붐벼서. 당신은 안방에서 뭐 했어?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며 장바구니 안에 두부와 콩나물을 꺼냈고 상철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뭘 하긴 뭘 해. 양말 좀 찾았지. 출근하려는데 짝이 안 맞잖아. 집안 꼴이 이러니 내가 양말 하나를 제대로 못 찾는다. 상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서더니 양말 한 켤레를 어디서 꺼냈는지 손에 쥐고 흔들어 보였고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 뒤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철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저는 이미 알아챘지만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은 것은 사람의 본색을 끝까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의 식탁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차려졌지만 평소와 다른 것은 상철의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 상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부르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식탁 위로 신경질적으로 던졌습니다. 옷이 그게 뭐야? 동네 아줌마도 그렇게는 안 입고 다녀. 그 꼴로 식당이고 마트고 나돌아다니니까 내 체면이 안 서지. 이걸로 시장 가서 옷이나 좀 사 입어.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저는 식탁 위에 던져진 지폐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들고 있던 국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았고 손끝에 닿는 가릇의 미지근한 온도가 오히려 저의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지요. 15년 동안 당신 부모님 병수발에 시동생 학비에 내가 안 쓴 돈을 따져보면 5만 원으로 옷을 사라는 소리가 나와?
저는 차분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끊어서 말했고 상철은 입을 비죽거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그 얘기야? 지겹지도 않아? 사람이 옛날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면 추해져. 누가 보면 혼자 대단한 희생이라도 한 줄 알겠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어제 얘기야. 어제까지도 어머님 기저귀 갈았어. 저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짚으며 상철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고 상철은 시선을 슬쩍 피하더니 화제를 돌렸지요. 아휴 됐다. 그 얘기 또 시작하면 밥맛 떨어져. 그건 그렇고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시골 선산 그거 아직도 그대로 두는 거야? 풀만 무성해서 동네 흉물 됐다더라. 상철의 말끝이 묘하게 위로 올라가는 순간 저는 가슴 한복판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선산 얘기는? 갑자기가 아니지. 내가 남편이니까 챙기는 거야. 이번에 회사 옆에 사업하는 친구가 그쪽으로 땅을 좀 보러 다닌다더라고. 어차피 묵혀두면 세금만 나가는 땅이잖아. 죽은 사람 누워있는 땅이라고 붙잡고 있어봐야 돈이 나와, 쌀이 나와. 내가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인감이랑 서류만 넘겨. 상철은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사람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던졌고 저는 입술 안쪽을 어금니로 지그시 깨물어 솟구치는 감정을 눌렀지요. 그 땅은 아버지가 나한테 남기신 거야. 정리할 일이 있으면 내가 직접 해. 네가 직접? 당신이 뭘 안다고? 등기소가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알아? 계약서 한 장 제대로 읽을 줄은 알고? 괜히 나서서 망치지 말고 내가 한다니까 왜 그래? 여자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땅이니까 내가 한다는 거지. 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자 상철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더니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하는 것 좀 봐라. 내 땅? 내 땅? 부부 사이에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어? 내가 이 집 가장이고 내가 알아서 한다잖아. 당신은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괜히 똑똑한 척하지 말고. 내 아버지가 잠드신 땅이야. 그 말 함부로 하지 마. 아이고, 또 아버지 타령이네. 산 사람도 먹고 살기 바쁜데 죽은 사람 땅 붙잡고 평생 울고 있을 거야? 정신 차려. 세상은 돈으로 굴러가. 그 돈 당신 마음대로 굴릴 생각하지 마. 됐어. 사람 무한하게 말이야. 안 그래도 오늘 비즈니스 골프 약속이 있어서 신경 쓰이는데. 상철은 옷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얼마 전새로 산 골프웨어를 차려입고 나왔고 기시 빳빳한 그 옷에서는 제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겨 나왔지요. 여보, 그 향수는 누가 사줬어? 뭐? 향수? 별걸 다 트집 잡네. 거래처에서 받은 거야. 이제 향수 냄새까지 검사하냐? 당신 참 피곤하게 산다. 거래처에서 향수도 챙겨줘? 그럼 뭐 내가 여자한테라도 받았을까봐? 쓸데없는 상상 좀 하지 마. 나이 먹고 그런 의심하는 것 추해. 상철은 골프 가방을 어깨에 들쳐 매더니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닫고 나가버렸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닫힌 현관문만 노려보았습니다. 식어버린 국과 던져진 5만 원 지폐 그리고 묵직하게 가라앉은 공기가 거실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저는 천천히 5만 원 지폐를 집어들어 식탁 한쪽에 가지런히 올려두고는 행주를 빨아 바닥부터 차근차근 닦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철이 어젯밤에 풀어놓고 간 출장 가방이 거실 한쪽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평소 같으면 그냥 안방으로 옮겨두고 말았을 가방이었지만 그날따라 저는 가방의 지퍼 사이로 삐져나온 흰 종이 한 귀퉁이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고 그 순간 코끝으로 훅 끼쳐 오는 진한 여자 향수 냄새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지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받은 사람도 적혀 있지 않은 고급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 2장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고 와인 2잔과 코스 요리 2인분의 금액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으며 빨아두었던 행주가 손등 위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있었지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짙은 향수 냄새와 식탁 위 5만 원짜리 지폐의 그림이 그 목소리를 단숨에 짓밟아 버렸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꼼꼼히 찍은 뒤 다시 가방 안쪽 주머니에 처음 그대로 넣어두고 지퍼를 천천히 닫았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상철이 잠든 새벽 2시 무렵 저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겨울밤의 콘크리트 냄새 사이로 차키 누르는 소리가 작게 울렸으며 저는 운전석에 앉아 상철의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빼냈지요. 다시 집으로 올라온 저는 서재에 컴퓨터를 켜고 의자에 앉아 메모리 카드를 꽂았으며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영상 파일을 한 개씩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는 단순한 출퇴근길 영상이었지만 토요일 오후 시간대의 영상에서 화면이 멈춘 듯이 저의 눈에 박혔지요. 영상 속 상철은 골프장이 아닌 도심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 정문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으며 잠시 뒤 짧은 원피스에 모피쇼를 두른 젊은 여자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익숙한 손짓으로 조수석 문을 열어 올라타더니 상철의 뺨에 입을 맞췄고 상철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여자의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차를 움직였지요. 화면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두 사람은 어느 오피스텔 입구에 다시 멈춰 섰으며 여자가 상철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우는 모습과 상철이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는 모습이 한낮의 햇살 아래 너무도 또렷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이 꺼질 때까지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못하였고 입술 안쪽을 어찌나 세게 깨물었는지 비릿한 피 맛이 혀끝에 느껴졌지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한 장면 한 장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으며 그 모든 기억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앞에 저는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저는 어금니를 꽉 물어 끝까지 삼켰지요. 이 집에서 울 자격은 적어도 오늘 밤 저에게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단단히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모리 카드의 원본 영상을 2개의 외장하드와 메일함에 모두 따로 옮겨둔 뒤 카드를 다시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상철의 차에 원래 자리 그대로 꽂아두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저의 얼굴이 어딘가 낯설게 변해가는 것을 보았지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식탁 위에 5만 원짜리 지폐를 다시 한번 가만히 내려다본 뒤 지갑이 아닌 서재 깊숙한 곳에 자루철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이 한 장의 지폐가 앞으로 어떤 무게로 돌아오게 될지 그 사람은 짐작조차 못하고 있겠지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모로 누운 상철의 등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으며 평소처럼 곁에 누워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 덮었습니다. 상철은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가볍게 골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차분하게 한 가지 말을 되뇌었지요. 내일부터 나는 어제까지의 김가영이 아니라고. 다음 날 아침 상철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출근 준비를 하더니 평소에는 입지 않던 회색 정장 안주머니에 휴대폰 2대를 꽂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상철의 차가 단지 정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미리 옷장 안쪽에 챙겨두었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카디건을 꺼내 입었지요. 지하철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잡아탄 저는 운전기사에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앞에 회색 세단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요. 부부싸움이라도 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좀 확인할 일이 있어서요. 저는 다시 한번 모자를 깊이 눌렀으며 차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고 상철의 차는 회사 방향이 아닌 신도시의 한 카페 골목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지요. 상철이 카페 앞에 차를 세우자마자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짧은 머리에 화려한 귀걸이를 단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카페 건너편 분식집 창가 자리에 앉아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켜놓고는 휴대폰 카메라의 줌을 최대한 당겨 두 사람의 모습을 영상에 담기 시작하였지요. 여자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상철의 어깨를 가볍게 손바닥으로 치며 새된 목소리로 웃었고 그 웃음소리에서 풍기는 친밀함은 결코 거래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그래서 그 땅 진짜 처리 가능한 거 맞아? 나 자꾸 마음 졸이게 하지 마. 여자의 목소리가 카페 유리창 너머로 작게 흘러나왔고 저는 가방 안에 미리 켜둔 녹음기 어플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액정을 슬쩍 들여다보았지요. 걱정하지 마. 그 땅이 평수가 어마어마해. 잔금 5억은 거기서 빼면 끝나는 거야. 상철은 어깨에 한껏 힘을 주며 마치 자기 땅이라도 되는 양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고 여자는 그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슬그머니 포겠습니다. 오빠 와이프가 가만히 있겠어? 명의도 그쪽 거라며. 가영이? 걔가 뭘 알아? 살림밖에 모르는 여자야. 도장 찍어달라면 찍어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내가 15년을 옆에서 봤어. 상철의 말끝에 묻어나오는 비웃음이 분식집 유리창을 넘어 저의 귓속을 그대로 뚫고 들어왔고 저는 입에 넣으려던 떡볶이 꼬챙이를 천천히 접시 위에 내려놓았지요. 두 집 살림이라니 나 진짜 못 살아. 여자는 입을 비죽거리면서도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가득했고 상철은 한층 더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알지? 한강 보이는 33평? 그거 명의는 너로 해놓을 거니까 안심해. 내가 거기서 사흘, 우리 집에서 나흘. 어차피 가영이는 시집 식구 챙기느라 정신없어서 의심도 안 해. 저는 호흡을 길게 내쉬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고 떨려 나오려는 손끝을 다른 손으로 꽉 눌렀지요. 15년 동안 시집 식구 챙기느라 등이 휘었던 그 시간을 저 사람은 자기 편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헤어질 때는 카페 앞 골목으로 들어가 서로 짧게 입을 맞추는 것까지 영상에 또렷하게 담겼지요. 저는 자리를 옮겨 그 모든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촬영한 뒤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거는 대신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병상에서 저의 손을 꼭 쥐며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가영아, 이 땅은 너 살 길로 두는 거다. 사위 좋다고 절대 풀지 마라. 사위는 100년 손님이지 내 핏줄이 아니야. 저는 그제야 무릎에 묻고 있던 얼굴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고 눈물을 흘리는 대신 어금니를 꽉 깨물며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지요. 다음 날 아침 상철은 식탁 앞에 마주 앉자마자
마치 어제 일은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다정한 척하며 저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보, 어제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심하긴 뭐가 심해.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지근한 미소를 만들어 보였고 상철은 그제야 안심한 듯 본론을 꺼냈지요. 그 선산 말이야. 어차피 정리는 해야 하니까 오늘 인감증명서랑 등기권리증 좀 챙겨줘. 내가 회사 끝나고 법무사 사무실 들러서 알아만 봐줄게. 등기권리증까지 필요해? 그런 건 원래 다 같이 가지고 가야 한대. 알아만 본다니까 왜. 저는 들고 있던 컵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일부러 어리숙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상철은 그 표정을 보고 입꼬리를 비스듬히 끌어올렸습니다. 알겠어. 내가 오후에 잘 챙겨 놓을 테니까 저녁에 와서 가져가. 역시 우리 마누라야.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들고 올게. 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고 저는 토닥이는 그 손길이 머무는 자리마다 살같이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았지요. 상철이 회사로 출발하자마자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옷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은 뒤 미리 친정 동생이 추천해 주었던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안에 상담 가능할까요? 좀 급한 일이에요. 마침 11시에 한 자리 비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오세요. 저는 통화를 끊자마자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의 유언장 사본과 상속관계 서류, 그리고 결혼 전부터 저의 명의로 정해져 있던 토지대장 사본을 꺼내 가방에 차곡차곡 챙겨 넣었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단 한 줄의 떨림도 없이 그동안의 일을 차분하게 풀어놓았고 50대 후반의 여자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하게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사모님, 일단 그 선산은 결혼 전부터 따님 몫으로 정해진 땅이니까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요. 남편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인감이랑 권리증을 달라고 해요.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게 핵심이에요. 본인 모르게 위임장이라도 꾸미면 잠깐은 거래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일단 오늘 안으로 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메모지에 또박또박 받아 적었고 사무실을 나설 때는 가방 안에 종이 한 장이 묵직하게 더해진 느낌이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저는 다시 모자를 눌러 쓴 채 신도시의 한 모델하우스 앞 거리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외벽에 걸린 큼지막한 매물 광고판에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3평 아파트의 외관 사진이 걸려 있었고 아래쪽에는 매매가가 또렷한 숫자로 박혀 있었지요. 저는 광고판 옆 가로수 뒤에 자리를 잡고 서서 부동산 정문 쪽을 응시하였으며 곧 상철의 차가 익숙한 모습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수석에서는 어제 카페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짧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내려섰고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팔짱을 끼고 길 건너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갔지요. 저는 길을 2번 건너 부동산 맞은편 약국 앞으로 자리를 옮겼고 환하게 불 켜진 유리창 너머로 안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이 들여다보였습니다. 상철은 부동산 중개인 앞에 앉아 가슴을 한껏 펴고 어깨를 으쓱이며 호기롭게 말하고 있었으며 여자는 그 옆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이윽고 중개인이 가져온 가계약서가 상철 앞에 놓였고 상철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들어 계좌 이체 화면을 보여주었고 잠시 후 중개인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며 환하게 웃는 장면이 펼쳐졌지요.
저는 휴대폰 메모장에 미리 적어두었던 상철의 통장 잔액과 사업 운영자금 한도를 떠올렸고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계약금 5천만 원과 견주어 보았습니다. 상철의 통장에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었으며 사업 자금까지 다 끌어다 쓰고도 모자라 분명 어딘가에서 무리한 대출을 끌어왔을 것이 분명했지요. 그 순간 부동산 안에서는 중개인이 달력을 펼쳐 보이며 잔금 날짜를 짚어주고 있었고 상철은 손가락으로 그 위를 따라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머릿속으로 헤아렸으며 정확히 3주 뒤라는 시간이 저의 머릿속에서 또렷한 숫자로 새겨졌지요. 3주. 그 3주 동안 선산을 팔지 못한다면 상철은 계약금 5천만 원을 통째로 날리게 될 뿐 아니라 사업 자금까지 잃은 채 빚더미에 앉을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약국 앞에서 천천히 발길을 돌리며 가로수 그림자 속으로 들어섰고 그제야 입꼬리가 차갑게 끌어올려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지요. 상철이 가장 다급해질 시간과 가장 무방비해질 자리를 저는 이제 손바닥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의 풍경을 가만히 떠올렸으며 그 능선 위로 부는 바람의 결까지 손끝에 와 닿는 듯이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저 사람이 그 바람을 한 줌이라도 가져가게 둘 수는 없다고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마음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종이 한 장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데도 저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져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에 안경을 벗으며 천천히 짚어주었던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모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산이 사모님 단독 명의로 이미 정리돼 있으니까 남편분 혼자서는 한 평도 못 팔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요, 사모님 인감도장이랑 도장증명서, 신분증,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등기권리증까지 남편분 손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사모님이 직접 위임했다고 종이 한 장 꾸며서 끼워 넣으면 그 자리에서 거래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입술 끝이 마르는 것을 느꼈고 변호사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저를 차분하게 응시하며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권리증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택시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의 심장은 평소의 2배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직행하여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감고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며 금고 문이 짤깍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저는 한 손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분명히 검은 가죽 파일 속에 넣어두었던 선산 등기권리증이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금고 안을 2번, 3번 다시 확인했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누런 봉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다만 검은 파일만이 텅 빈 채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안방 서랍을 뒤지고 있던 상철의 뒷모습이 그제야 한 장면 한 장면 또렷하게 되살아났으며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입 안 가득 차오르는 쓴맛을 삼켰지요. 이미 가져갔구나, 이 사람. 저는 텅 빈 금고 문을 가만히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솟구쳐 올랐다가 곧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베개를 베고 잔 사람이 자기 아내의 금고를 따고 친정아버지 유산 서류를
도둑처럼 빼내갔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자리를 남겨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내었고 상철이 식탁 앞에 앉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국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친구 만나러 시내 좀 다녀올게. 점심은 사 먹어. 갑자기 무슨 친구? 옛날 고향 친구. 오랜만에 연락 왔더라고. 그쪽도 이제 환갑이 다 됐대. 저는 짐짓 들뜬 척 어깨를 으쓱이며 말끝을 가볍게 흘렸고 상철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집어들었지요. 잘 됐네.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야 우울증도 안 오지. 고마워, 여보. 저는 일부러 환한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상철의 빈 컵에 물을 따라 주었고 상철은 그제야 안심한 듯 식사를 마저 이어갔습니다. 상철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평소에 입던 옷을 벗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은 뒤 곧장 구청 등기소로 향했지요.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방 안에서 변호사가 미리 챙겨준 신청서 한 장을 꺼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해서요. 분실 신고 좀 하려고요. 본인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권리증은 다시 못 쓰게 된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직원이 잠깐 저의 얼굴을 응시하더니 더 묻지 않고 서류를 받아든 채 도장을 찍었고 그 도장 소리가 저의 가슴 속에서는 둔탁한 못질처럼 깊이 박혔지요. 이제 상철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누런 봉투 속 종이는 누군가에게 내밀어봐야 휴지 한 장만큼의 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종이장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동주민센터로 발걸음을 옮겨 오랜 세월 사용해 온 인감도장의 등록을 폐기하고 새 도장을 정식으로 바꿔 등록하였지요. 직원이 새로 받은 도장의 인형을 종이에 곱게 찍어 보여주었고 저는 그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전 도장으로 만들어진 서류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 맞죠? 네, 사모님. 오늘부터 직접 오셔서 확인서를 쓰셔야만 어떤 거래든 진행돼요. 저는 짧게 감사 인사를 건넨 뒤 동주민센터를 나섰고 그제야 어깨 위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 한 자루가 슬며시 내려놓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요. 상철이 그렇게 애써 쥐고 있는 모든 패가 알고 보면 이미 그 시간부터 한 장씩 휴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을 본 척하기 위해 마트에 들러 봉지 2개를 채워들고 단지 앞 길목으로 들어서던 그때 저는 한 가지 낯선 광경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저의 집 바로 앞 1층 카페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고 운전석에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풍채 좋은 남자가 내려서더니 카페 안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뒤를 따라 상철의 차도 막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으며 저는 본능적으로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끌어올린 뒤 마트 봉지를 한쪽 손에 옮겨 쥐었지요. 상철과 그 남자는 익숙한 사이처럼 가볍게 손을 맞잡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같은 문을 밀고 들어가 가장 안쪽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침 두 사람은 문에서 가장 가까운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기에 화분 뒤에 자리를 잡은 저에게는 두 사람의 뒷모습과 옆얼굴이 그대로 들여다 보였지요. 사장님, 그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평생 갖고 놓으신 자리라서 풍수도 좋고 평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상철은 어깨를 으쓱이며 마치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인 양호기롭게 말을 늘어놓았고
50대 남자는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수도 평수지만 명의가 깨끗해야지요. 요즘은 그게 제일 골치예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와이프가 명의자이긴 한데 모든 권한을 저한테 다 위임해놨어요. 사장님, 우리 와이프는 살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장 한번 찍어달라면 군말 없이 찍어주는 사람이라니까요. 상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카페 음악 소리를 뚫고 저의 귓속으로 또렷하게 박혀 들어왔고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천천히 받침 위에 내려놓으며 호흡을 가다듬었지요. 그럼 서류는 언제까지 준비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서류 완벽하게 갖춰드릴게요. 위임장이고 권리증이고 그날 그 자리에서 다 보여드립니다. 사장님은 잔금만 준비하시면 돼요. 상철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가슴을 한껏 펴 보였고 50대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신뢰의 표시로 가계약금부터 보내드리지요. 1억 정도면 적당할까요? 1억이면 충분합니다, 사장님. 상철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어깨를 가라앉히는 듯 했지만 손가락 끝이 식탁 위에서 미세하게 까딱거리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보았지요. 50대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두드리자 잠시 후 상철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려 나왔습니다. 상철은 휴대폰 화면을 슬쩍 들여다본 뒤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말끝에 한껏 힘을 실었지요.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통이 크시네요.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호탕하게 손을 맞잡았고 저는 마지막 한 모금이 남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두 사람이 카페 문을 나설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상철의 들뜬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고 잔 안에 비친 저의 얼굴 위로 차가운 미소가 한 줄 그어졌지요. 저녁 무렵 상철은 평소에는 절대 사들고 오지 않던 백화점 포장지로 묶인 최고급 한우 세트를 두 손에 들고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한우 좀 사왔어. 우리 마누라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가끔은 이런 것도 좀 먹어야지. 이게 다 얼마야?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사랑하는 마누라한테 잘하고 싶어서 그래. 자, 내가 직접 구워줄게. 상철은 식탁 한가운데에 휴대용 불판을 펼쳐놓더니 빨갛게 잘 마블링된 고기를 직접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구워 저희 앞접시에 올려주었지요. 여보, 어서 먹어. 이게 진짜 1등급이래. 고마워, 여보. 저는 짧게 미소 지으며 젓가락을 들어 고기 한 점을 입에 가져갔고 입안에서 녹는다는 그 부드러운 고기가 그날따라 모래알 한 줌을 씹는 것처럼 까끌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철은 신이 난 듯 자기 잔에 술을 따르며 너스레를 떨었지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당신 너무 집에만 있었잖아. 내가 어디 좋은 호텔 알아볼게. 여행은 무슨. 회사 일도 바쁘다며. 바빠도 마누라가 먼저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가족이야. 안 그래? 저는 고기를 천천히 씹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상철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본인 잔에 술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린 채 상철이 자랑스럽게 안주머니에 손을 가져다 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저 사람은 지금 저 안주머니에 든 1억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호의가 될 줄도 모른 채 오늘 밤도 가족이라는 단어를 안주처럼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점의 고기를 입에 천천히 넣으며 속으로 가만히 셈을 헤아렸고 금요일까지
남은 시간을 손가락 안에 또박또박 새겨두었지요. 권리증 분실 신고를 마치고 도장까지 새 것으로 바꾼 다음 날부터 상철의 얼굴빛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상을 앞에 두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는가 하면 통화가 걸려오면 베란다 끝까지 황급히 걸어나가 등을 돌린 채 작은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변명해 댔지요. 저는 일부러 거실 텔레비전 소리를 한 칸 키워놓은 채 행주를 빨며 베란다 쪽으로 슬쩍 귀를 기울였고 유리창에 부딪혀 돌아오는 상철의 다급한 목소리 끝자락을 한 토막씩 주워 담았습니다. 아, 사장님, 제가 좀 더 시간을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와이프가 갑자기 친정에 일이 생겨서 본인 출석이 며칠 미뤄질 것 같아서요. 위임장이라도 깔끔하게 만들어두면 본인 안 와도 진행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좀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본인 출석이 안 되면 위임장 한 장으로 어떻게 끝내? 자네 그 정도는 알지 않나? 전화기 너머 50대 매수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사장님, 저만 믿어주세요. 제가 어떤 길로든 깨끗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금요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행주를 꼭 짜며 입꼬리에 자그마한 미소가 걸리는 것을 스스로 느꼈고 그제야 상철의 다음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도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상철은 회사 점심시간을 핑계로 차를 몰아 변두리에 잡고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자리를 잡았고 저는 그 뒤를 멀찍이 따라 다른 골목 끝에 차를 세웠지요. 상가 2층 창문에는 흔하디흔한 종합심부름 사무실 간판이 흐릿하게 걸려 있었으며 상철은 주위를 두어 번 둘러보더니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2층 창문을 응시한 채 한 손에 휴대폰 카메라를 다른 한 손에는 미리 챙겨온 작은 망원경을 들고 자리를 지켰지요. 이윽고 30분쯤 지나자 상철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내 사무실 안쪽 자리에 앉은 깡마른 사내에게 건네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깡마른 사내는 그 봉투 안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고 상철은 다시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흰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요. 저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두 사람이 봉투를 주고받는 그 순간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카메라 안에 꼼꼼하게 담아두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안방에 잠자리를 펴고 누운 저는 잠든 척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린 채 눈만 가늘게 뜨고 있었지요. 상철은 발끝으로 살금살금 안방을 빠져나가 서재문을 닫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책상 서랍을 여닫는 소리와 종이를 한 장씩 정리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문 틈으로 한쪽 눈을 가져다 댄 채 안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지요. 상철은 책상 위에 누런 봉투를 펼쳐놓고 그 안에서 종이를 한 장씩 꺼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며칠 전 카페에서 본 적 있는 그 깡마른 사내가 만들어준 것이 분명한 종이 한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흠잡을 데가 없지. 상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종이 한 장을 들어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았고 그 종이 위에 찍힌 도장의 인형이 어렴풋이 저의 시야에 들어왔지요. 저는 입술을 안으로 깨물어 새어나오려는 한숨을 끝까지 눌렀고 다시 발소리를 죽인 채 안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몸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얼마 뒤 상철이 안방으로 돌아와 옆자리에 누우며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고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그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지기를 기다렸지요. 상철의 숨소리가 일정해지고 코까지 가볍게 골기 시작하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새벽 어둠 속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미리 챙겨두었던 짐가방을 거실 한쪽에 옮겨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변호사가 챙겨준 부친의 유언장 사본과 토지대장, 그리고 상철이 알지 못하는 새 도장과 새 인감증명서가 따로 비닐 파일에 정돈되어 들어 있었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오늘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천천히 짚어보았으며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콧노래까지 부르며 욕실을 들락거리더니 옷장에서 가장 비싼 짙은 감색 정장을 꺼내 입고 새 구두까지 광을 내어 신었지요. 여보, 오늘 거래처 사장님 만나는데 좀 신경 써서 입었어. 잘 어울리지? 잘 어울려. 잘 다녀와. 오늘 일만 잘 풀리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상철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입꼬리를 한껏 끌어올렸고 저는 부엌 식탁 앞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 내가 저녁 맛있게 해놓을게. 그래, 일찍 들어올게. 사랑해, 여보. 상철은 식탁 앞으로 다가와 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춘 뒤 한 손에는 누런 서류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차 키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고 나갔지요. 현관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짤깍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 구석에 미리 옮겨둔 짐가방의 손잡이를 단단히 거머쥐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보리찻잔을 깨끗이 씻어 엎어 놓은 뒤 외투를 챙겨 입으며 평소처럼 모든 것을 가지런히 정돈하였지요. 택시를 잡아탄 저는 운전기사에게 짧게 행선지를 일러주었고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가로수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호흡을 길고 천천히 가다듬었습니다. 상철과 매수인이 모이기로 한 부동산 사무실은 큰 길가 1층 모퉁이의 자리에 있었고 그 맞은편 2층 카페의 창가 자리는 부동산 안의 책상까지 그대로 내려다보기에 모자람이 없었지요. 저는 통유리창 바로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으며 가방 안에 챙겨온 휴대폰을 꺼내 한 손에 가지런히 쥐었습니다. 채 30분이 지나지 않아 부동산 앞에 상철의 차가 미끄러져 들어왔고 곧이어 50대 매수인의 검은 세단도 가지런히 멈춰 섰지요. 상철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형이라도 본 사람처럼 활짝 웃으며 매수인에게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은 다정한 모습으로 부동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안쪽에서는 중개인과 함께 머리가 희끗한 법무사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두꺼운 서류철을 펼쳐두고 있었지요. 상철은 자리에 앉자마자 양복 안주머니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자랑스럽게 펼쳐놓았고 위조된 위임장과 빼돌린 등기권리증, 그리고 가짜 신분장 사본까지 가지런히 늘어놓았습니다. 자, 모두 준비됐습니다. 와이프가 일일이 다 챙겨줘서 깔끔하게 갖춰왔어요. 상철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통유리창 너머로도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했고 매수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양손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모았지요. 법무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종이 한 장씩을 천천히 들어 살피기 시작하였고 매수인은 이미 잠금 이체 화면을 띄워두고 손가락을 휴대폰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부동산 책상 위로 떨어지는
햇살 한 줄기까지 또렷하게 응시하였지요. 법무사가 등기권리증 한 귀퉁이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좁혔고 곧이어 책상 옆에 놓여있던 노트북 화면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자판 위를 한참 동안 두드리던 법무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으며 키보드를 멈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두어 번 머뭇거리는 것까지 저희 눈에는 또렷하게 보였지요. 법무사가 안경을 천천히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더니 옆자리의 상처를 향해 무엇인가를 낮은 목소리로 길게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철의 표정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 다음에는 안색이 한 톤씩 차례로 빠지는 것이 통유리창 너머로도 분명하게 드러났지요. 상철의 입이 어어하는 모양으로 두어 번 벌어졌다 다물어졌으며 그 사이 매수인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권리증이 이미 분실신고 처리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매수인의 굵은 목소리가 통유리창을 뚫고 카페 2층까지 어렴풋이 새어 올라왔고 법무사는 어색한 표정으로 위임장 종이를 다시 한번 들어 확인하더니 입을 천천히 열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장 증명도 며칠 전에 이미 폐기되고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 위임장에 찍힌 도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법무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상철의 어깨가 한 칸씩 무너져 내렸으며 짙은 감색 정장 깃 사이로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것이 저희 눈에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매수인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책상을 한 손으로 짚으며 일어섰고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위임장 종이를 한 손에 움켜쥔 채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지요.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받침 위에 내려놓으며 통유리창 안쪽 풍경을 가만히 응시하였고 입꼬리에 차가운 호선이 한 줄 그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펼쳐진 모든 종이가 단 한 장도 빠짐없이 휴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직 상철 한 사람뿐이었지요. 법무사의 마지막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부동산 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깨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수인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무거운 책상이 바닥을 긁으며 끽 소리를 내자 통유리창 너머까지 그 진동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 했지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위임장이라더니 위조본이고 권리증이라더니 휴지 조각이고 1억을 어디에 갖다 부은 거야 지금. 매수인의 굵은 목소리가 통유리창을 그대로 뚫고 카페 2층 창가까지 어렴풋이 새어 올라왔고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더듬어 꺼내며 매수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두 손으로 커피잔을 천천히 감싸쥔 채 부동산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종이들과 책상 옆으로 비스듬히 서 있는 상철의 위태로운 그림자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저의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묵직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익숙한 세 글자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들어 화면을 바라보면서도 손끝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그저 진동이 일렁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부동산 안의 상철은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듯이 헤집어 놓으며 다른 손으로는 통화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으며 그 옆에 선 매수인은 두 손을 허리에 얹은 채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의 진동이 한참을 이어지다가 끊어질 무렵 저는 검지 끝으로 화면 위의 빨간 버튼을 천천히 눌러 수신 거부를 처리하였지요.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한 번 더 같은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가영아 좀 받아봐. 상철의 다급한 외침이 부동산 통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왔으며 매수인은 그제야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책상 위 휴대폰을 한 손에 거머쥐었지요. 전화는 무슨 전화야? 자네 와이프가 자네 도와줄 것 같아? 나는 자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매수인의 비웃음이 떨어지자 상철은 그 자리에 굳은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옆에 앉아있던 중개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 손으로 책상 위의 종이들을 거칠게 쓸어 모았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위조 서류에 사기 미수까지 끼었으면 가만히 있을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중개인이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단호하게 잘라 말하자 그제야 상철은 두 팔을 휘저으며 매달리기 시작하였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제가 마누라랑 통화만 되면 다 풀려요. 정말입니다. 상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50대 매수인이 거구의 몸을 일으키더니 한 손으로 상철의 양복깃을 그대로 움켜쥐고 그 자리에 끌어올렸습니다. 이 자식이 1억을 떼어먹고 어디서 약을 팔아. 내가 우습게 보였어. 매수인은 들고 있던 손을 그대로 휘둘러 상철을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고 짙은 감색 정장 어깨선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동산 바닥 위에 비스듬히 뭉개지는 것이 통유리창 너머로 분명하게 들어왔지요. 오늘 안으로 1억 다시 토해내. 안 그러면 사기의 문서 위조로 자네 콩밥 먹게 만들어줄 테니까.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거고 이 바닥에서 다시는 사람 노릇 못하게 될 줄 알아. 매수인이 손가락 끝으로 상철의 이마를 한번 거칠게 밀어내며 으르렁거리자 상철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서 천천히 일어나 통유리창에서 한 발짝 물러섰으며 그제야 가방을 어깨에 가지런히 둘러매고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카페 계단을 내려와 큰 길가로 나서는 동안에도 부동산 쪽에서는 매수인의 호통 소리가 길 건너편까지 새어나왔고 행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흘끔거리는 모습이 곁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자챙을 한번 가볍게 눌러 쓴 뒤 큰 길 모퉁이를 돌아 골목 안쪽으로 들어섰고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지요. 부재중 전화 13통, 문자 메시지 24통. 마지막 문자에는 짧고 어지러운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영아,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줘. 죽을 것 같아. 저는 화면을 천천히 꺼 가방 안에 휴대폰을 가지런히 넣었고 곧장 길가에 세워둔 택시 한 대를 손짓으로 불러 세웠지요. 운전기사에게 시골 선산의 마을 이름을 일러주는 저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신도시 아파트 부근의 또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한참 뒤에야 전해 들어 알게 되었지요. 장금이를 맞이한 그 여자는 상철에게서 장금이 들어와야 할 시간이 1시간이 넘도록 지났는데도 휴대폰 화면이 잠자마자 점점 짜증이 차올랐다고 했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잠금 시간 다 지났어. 사장님이 자꾸 쳐다본단 말이야. 오빠, 진짜 사람 망신 다 시키네. 화는 왜 안 받아? 오빠 지금 안 들어오면 나 그냥 일어선다. 진짜야. 그 여자는 그렇게 짧고 매서운 문자를 한 통씩 던져보냈고 그 사이 상철은 부동산 사무실 바닥에서 막 일어서던 참이었다고 하더군요. 상철은 매수인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연거푸 머리를 조아렸지만 매수인은 차갑게 잘라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개인도 사철에게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일은 사장님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기 거래에 협조한 적이 없습니다. 상철은 찢어진 양복 어깨선을 한 손으로 추슬러 잡으며 부동산 사무실 문을 떠밀어 열고는 휘청거리는 다리로 길가 인도 위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지요. 해는 어느새 한쪽 빌딩 모서리에 걸려 노랗게 기울고 있었고 상철은 길 한복판에 멈춰 선 채 양복 안주머니를 다급하게 더듬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숙에게서 온 문자 수십 통이 액정 위에 줄지어 떠 있었으며 그 옆자리에는 어느 카드사에서 보낸 대출금 이체 안내 문자까지 가지런히 도착해 있었지요. 상철은 거리 한복판에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흘끔거리며 발걸음을 빠르게 옮겨갔습니다. 해가 산자락 너머로 반쯤 잠겨들 무렵 시골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의 솔숲 사이로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흘러내려오고 있었지요. 저는 아버지의 묘소가 자리한 선산 입구 솔밭 앞에 서서 어깨에 두른 카디건에 단추를 한 칸 한 칸 천천히 채워 올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을 시작하였고 저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미끄러뜨렸지요. 여보, 가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가영아? 상철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에서 갈라져 나왔고 저는 솔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의 결을 가만히 들이마시며 한 박자 호흡을 가다듬은 뒤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잠드신 선산 앞이야. 보고 싶으면 와. 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또렷했으며 휴대폰 너머에서 짧은 외마디 비명 같은 숨소리가 들려온 뒤 통화는 곧장 끊어졌지요. 1시간 남짓 흘렀을 무렵 시골 마을 어귀의 어둑한 길 위로 헤드라이트 두 줄기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의 차는 마을 입구 비탈길에서 한쪽 바퀴가 흙길에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솔숲 앞까지 거칠게 달려와 멈춰 섰지요. 차 문을 열고 뛰쳐나오는 상철의 모습은 아침에 본 그 단정하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의 모습과는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찢어진 양복 어깨선 사이로 흰 셔츠가 비어져 나와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쪽으로 흐트러져 이마를 덮고 있었으며 양쪽 무릎 부근은 흙바닥을 구른 듯 짙은 얼룩이 묻어 있었지요. 가영아. 상철은 솔숲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양복 자락을 펄럭이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저로부터 한 걸음쯤 앞에서 그대로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여보 살려줘. 이거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명예 풀어줘. 응? 나 진짜 죽게 생겼어. 상철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고 두 손은 흙바닥을 짚은 채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으며 머리는 솔밭의 흙길 위로 깊이 떨어져 있었지요. 저는 한 걸음 다가서는 대신 어깨에 가지런히 두르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며 안에 챙겨두었던 누런 봉투 한 묶음을 손에 꺼내 들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니. 무슨 한 번이야. 저의 한마디가 솔밭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고 상철은 흙바닥에 묻고 있던 얼굴을 천천히 들어 저의 표정을 살폈지요. 저는 손에 쥔 누런 봉투의 입구를 한 손으로 갈라 열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사진과 종이를 꺼내 한 줌씩 상철의 무릎 위로 가만히 흩뿌렸습니다. 상철의 무릎 위로 떨어진 사진 위에는 한낮의 햇살 아래 모피쇼를 두른 그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상철의 옆얼굴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으며 또 다른 종이 위에는 선산의 단독 명의자 이름과 변호사의 직인이 단정하게 찍혀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손에 남아있던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상철의 무릎 앞으로 천천히 떨어뜨렸고 그 종이 위에는 상철의 통장과 급여까지 한꺼번에 묶어두는 절차의 안내문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철은 흙바닥에 흩어진 사진과 종이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두 어깨가 한꺼번에 무너지듯 솔밭 흙길 위로 그대로 풀썩 주저앉았지요. 해는 어느새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고 솔숲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다시 흘러내려와 흩어진 종이 가장자리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솔밭 흙길 위로 흩어진 사진 한 장 한 장을 내려다보던 상철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다가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 한 장을 천천히 집어 올리더니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저를 올려다보았지요. 이걸, 가영아, 이걸 다 어떻게, 왜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 15년을 부엌대기로 부려먹었으면 사람 보는 눈이 그만큼은 길러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지? 저는 흩어진 종이들 위로 한 걸음을 천천히 내디뎌 보지도 않은 채 솔밭 앞에 그대로 선 자세로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끊어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갖고 놓으신 이 산을 저런 여자랑 두 집 살림 차릴 자금으로 쓰겠다는 생각이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야? 상철은 흙바닥 위로 양손을 짚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고 솔숲 사이로 흘러내려오는 바람 소리에 그 흐느낌이 가늘게 묻혀갔지요. 여보,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잘못한 건 아는 모양이네. 그럼 잘못한 사람답게 받을 거 다 받고 살아. 저는 가방의 지퍼를 가만히 채워 어깨에 다시 걸쳐 메고는 흙길 위에 주저앉은 상철의 그림자를 등진 채 천천히 솔밭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상철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려왔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가지런히 걸음을 옮겨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요. 다음 날부터 상철은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한 모습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기 시작했고 사흘 만에 저에게 한 통의 두툼한 봉투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저는 입꼬리를 한번 비스듬히 끌어올렸고 안에 들어있는 종이의 제목은 어처구니 없게도 부부 공동재산 분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여보, 선산은 우리가 결혼 생활 중에 함께 가꾼 재산이야. 내가 명의에 대한 권리를 일부 되돌려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 좋게 합의로 끝내자. 상철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며칠 뒤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점잖은 말투로 합의를 운운하였고 저는 휴대폰 너머의 그 차분한 목소리에 한 박자 정도 짧게 웃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그 땅은 우리 아버지가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외동딸인 저한테 따로 떼어놓으신 자리예요. 결혼하고 한 평이라도 늘어난 적이 없어요. 부부가 같이 일군 재산이 절대 아니에요. 사모님, 그건 법원에서 따져볼 일이고요. 네, 따지세요.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저는 통화를 끊고 곧장 저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을 전했고 그쪽에서는 별다른 말 없이 알겠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통화를 마무리하였지요. 그날 오후 저의 변호사가 법원에 들고 들어간 서류 가방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손수 적어 두신 유언장 한 통과 결혼하기 무려 10년도 전에 작성된 토지대장 사본, 그리고 아버지가 외동딸 앞으로만 그 산을 남기겠다고 친지들 앞에서 거듭 말씀하셨다는 증언진술서 여러 통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상철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그 서류 뭉치를 받아든 채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저의 변호사가 통화 너머에서 차분하게 전해주었지요.
사모님, 상대 측에서 더 끌고 갈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면 며칠 안에 정리될 것 같아요. 저는 짧게 감사 인사를 건넨 뒤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거실 창가에 서서 잠시 저녁 햇살이 들이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큰 길가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1억을 떼어먹힌 50대 매수인 박 사장은 변호사를 통해 상철 앞으로 한 통의 두툼한 안내문을 보내고 있었지요. 안내문이 도착하고 사흘 뒤 상철의 통장에서는 한 푼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으며 이번 달 회사에서 들어와야 할 월급까지 곧장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곧장 경찰서로 발걸음을 옮겨 상철을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였지요. 며칠 사이 상철의 회사 안에서는 도통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한 줄씩 번지기 시작하였고 같은 부서의 직원들이 상철의 자리를 지날 때마다 흘끔거리며 수군거리는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저 부장이 1억 사기에 위조까지 했다며 와이프 땅 몰래 팔려다가 들켰다는데 그게 다가 아니래. 어디 젊은 여자랑 두 집 살림 차린다고 사고를 친 거라네. 저 인간이 그동안 부서비로 그렇게 비싼 옷이랑 시계 사모은 거 이상하다 했어. 상철은 회사 화장실의 거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양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거칠게 비비더니 자리에 돌아가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하였지요. 부장 자리에 앉아있던 부서장은 상철을 따로 회의실로 불러 짧게 면담을 마쳤고 회의실 문을 나서는 상철의 손에는 권고사직이라는 5글자가 적힌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한 고급 오피스텔 한 채에서는 또 다른 짐 싸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지요. 경숙은 침대 위에 큰 캐리어 2개를 펼쳐놓고는 가장 값나가는 명품 가방부터 한 개씩 그 안으로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너머에서 친구 한 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사이 경숙의 손길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지요. 걔가 진짜 통장 묶이고 고소까지 당했다고? 회사도 잘렸어? 응. 어제부로 출근도 못한대. 와이프 쪽 변호사가 보통이 아니래. 이런 미친. 가만히 있어봐. 나 일단 짐부터 빼야 해. 경숙은 통화를 끊자마자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까지 한 줌씩 가방 안에 옮겨 담았고 마지막으로 향수 한 병을 캐리어 안주머니에 끼워 넣은 뒤 지퍼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때 마침 오피스텔 현관 자물쇠가 거칠게 풀리는 소리가 들렸고 양복 차림이 헝클어진 상철이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지요. 경수가, 나 어떡해. 회사도 잘리고 통장도 다 막혔어. 너밖에 없어 정말. 상철은 양손을 모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경숙 앞에 다가섰지만 경숙은 캐리어 손잡이를 한 손으로 단단히 거머쥔 채 차가운 눈빛으로 상철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오빠,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33평 아파트 하나 못 잡아주면서 무슨 큰 소리는 그렇게 쳤어. 다 망해놓고 이제 와서 너밖에 없다니 그 말이 어떻게 입에서 나와? 경수가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같이 있기로 했잖아. 같이 있기로 한 거? 오빠, 우리는 오빠 돈이랑 같이 있기로 한 거였잖아. 돈 없으면 오빠는 그냥 늙은 아저씨야. 경숙은 손바닥으로 상철의 가슴을 한번 거칠게 밀어내었고 상철은 그 한 번의 밀침에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비켜. 다신 연락하지 마. 만나는 것도 끝이야. 경숙은 캐리어 2개를 양손에 한 짝씩 잡아 끌고 상철 옆을 매몰차게 스쳐 지나갔고 오피스텔 문을 닫고 나서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의 따뜻한 응접실에 앉아
두 통의 봉투를 가지런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요. 변호사님, 한 봉투는 남편 앞으로 가는 이혼 소장이고요. 다른 한 봉투는 그 여자 앞으로 가는 위자료 청구장이에요. 두 통 다 같은 날 보내주세요. 네, 사모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여자분 직장으로도 이번 일에 관한 내용 안내문을 정식으로 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쪽으로도 보내주세요. 그 사람도 자기가 한 일이 어떤 무게인지는 알아야 하니까요.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고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저를 잠시 응시하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두 봉투를 가지런히 챙겨 들었습니다. 며칠 뒤 경숙이 일하던 강남의 한 의류 매장 사무실에는 두툼한 봉투 한 통이 정식 절차에 따라 도착하였지요. 매장 점장은 봉투 안의 내용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사무실 책상에 봉투를 천천히 내려놓았고 그날 오후부터 매장 안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한 줄 한 줄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매니저가 유부남이랑 그런 사이였대. 두 집 살림 차리려고 1억대 사기까지 도와줬다는 얘기도 돌더라. 세상에. 그래도 우리 매장 매니저였잖아. 이러면 매장 이미지가 어떻게 돼? 경숙은 그날 오후 점장실에 불려 들어가 한참을 머무른 끝에 양손에 가벼운 종이 가방 한 짝만 든 채로 매장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섰지요. 매장 옆 골목에서 경숙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거칠게 비비더니 휴대폰 화면에 적힌 시외버스 시간표를 흘낏 들여다본 뒤 그대로 발걸음을 빠르게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짧은 한 통의 보고로 전해 들었습니다. 같은 무렵 상철의 회사 정문 앞에서는 짐 박스 2개를 양손에 든 한 사람이 어깨를 늘어뜨린 채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지요. 박스 위에는 상철이 그렇게 자랑하던 책상 위의 명패와 한때 손때가 곱게 묻어있던 비싼 만년필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오면서 회색 정장 차림이 헝클어진 한 사내가 길 건너편 인도 끝에서 두 박스를 안은 채 휘청이는 모습을 멀리서 한번 바라보고는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차창 너머로 흘러가는 가로등의 빗줄기를 가만히 응시하는 동안 저의 손바닥 안에서는 새것 같은 도장 한 개가 단단하고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마지막 도장이 찍히던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아 옅은 화장을 손수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챙겨 입은 적 없던 짙은 남색 정장에 가벼운 진주 귀걸이를 하나 더하니 거울 속에 저희 얼굴은 어딘가 낯설면서도 한층 단단한 모습으로 저를 마주 보았지요. 법정 안에서 마주 앉은 상철은 그 며칠 사이에 살이 한참 빠진 듯 양복 어깨선이 헐렁하게 흘러내려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저의 변호사는 짤막하게 한 줄 한 줄 사실을 풀어놓았고 상철의 변호사는 한 번씩 일어서서 무엇인가를 짚어보려다 마땅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그대로 다시 자리에 앉기를 거듭하였지요. 부인 쪽 자료에 따르면 외도와 위조 행위 모두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부인은 결혼 전부터 받아둔 친정 유산에 대한 권리도 끝까지 지키셨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부부 사이 외도와 신뢰훼손이 인정되는 만큼 부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판사의 한마디가 떨어지자 상철의 어깨가 한 차례 푹 꺼지는 모습이 옆자리에서도 분명하게 들어왔으며 저는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에 잠깐 힘을 주었다 천천히 풀어놓았지요. 법원을 나서는 길 위에서 저의 변호사는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선사는 단 한 평도 손대지 않은 채로 끝났습니다.
위자료와 분할금은 곧 통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정말 큰 도움 받았습니다. 저는 깊이 머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넸고 같은 시간 법원 뒷문으로는 양복 어깨선이 무너진 상철이 양손에 가벼운 종이 가방 한 짝만 든 채로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며칠 뒤 상철은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까지 위약금 변제로 한 푼도 남기지 못한 채 떠밀려 나와 변두리의 한 낡은 고시원 건물 3층의 좁은 방 한 칸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벽지 한 모퉁이에는 누런 곰팡이가 손바닥만 한 자국으로 번져 있었고 창문이라고 불러야 할지 의심스러운 자그마한 환기구 하나가 머리맡에 달랑 매달려 있었지요. 상철은 그 좁은 방의 한쪽 구석에 박스를 풀지도 못한 채 그대로 쌓아두고는 다음 날 아침부터 어디서 소개받았는지 새벽 5시에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골조 공사장의 시멘트 포대 나르기, 철근 정리, 폐기물 운반 같은 일들이 차례로 상철의 어깨와 허리에 얹혔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상철의 손바닥에는 노란 굳은 살과 짙은 흙먼지가 번갈아 자리를 잡았지요. 저녁 무렵 상철은 등이 시큰거릴 때마다 약국에서 산 파스를 등에 한 장, 2장 붙였고 좁은 방 한가운데에 누우면 파스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한데 뒤섞여 천장까지 가득 차오르곤 하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새 가게를 임대하려고 알아본 자료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차분히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그때 책상 한쪽에 올려둔 휴대폰의 화면 위로 처음 보는 번호 하나가 깜빡이며 떠올랐고 저는 가만히 통화 버튼 위로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여보, 가영아. 나야. 한 번만 더 만나줘. 진짜 한 번만. 상철의 갈라진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에서 흐느낌 사이로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하였고 그 끝에서는 가쁘게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가 길게 따라 나왔지요. 내가 잘못했어. 진짜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가영아. 저는 휴대폰을 가만히 귀에서 떼어 화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고 화면 위에서 흘러나오는 흐느낌이 도무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비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듣지 않고 화면 위의 빨간 버튼을 가만히 눌러 통화를 끊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통신사 대리점으로 발걸음을 옮겨 번호를 한 자리도 남기지 않고 전부 새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시골 어딘가의 한 작은 식당 주방에서는 경숙이 머리에 흰 두건을 두른 채 양손에 무거운 식기 더미를 들고 비좁은 통로를 오가고 있었지요. 매장에서 쫓겨난 뒤 도시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된 경숙은 부모님이 식당을 도와주신다는 핑계로 고향에 내려와 보조 직원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저녁 손님이 한 차례 빠져나간 뒤 경숙이 휴대폰 화면을 열어보았을 때 통장에서는 며칠 사이 위자료를 충당하지 못한 탓에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게 된다는 안내문이 가지런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경숙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식당 뒤편의 어두운 골목으로 나가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거칠게 비비더니 누군가에게 짧게 욕설 섞인 문자 한 통을 보내고는 그대로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었지요. 며칠 뒤 그 식당 주방장이 어느 단골 손님 앞에서 무심결에 한마디를 흘렸다는 이야기가 마을의 입소문을 타고 옆 동네까지 한 줄씩 번져갔다는 소식을 저는 친정 사촌 동생에게서 짧은 전화 한 통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언니, 그 여자 사람 만나기도 무서워서 가게 뒷문으로만 들락거린다더라. 부모님도 동네 사람 보기 부끄럽다고 한참을 머리 싸매고 누우셨대. 동생아, 그 얘기 더는 안 해도 돼. 나는 이제 그 사람 일에 마음 한 줌도 안 써. 하긴 언니,
이제 진짜 언니 일만 챙겨. 우리 다 응원해. 저는 사촌 동생의 한마디에 잠시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곧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지요. 그 무렵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을 한 푼도 함부로 손대지 않은 채 동네 큰 길가의 자그마한 상가 건물 1층 점포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저를 데리고 모퉁이의 한 점포 앞으로 안내하더니 손바닥으로 통유리 창을 한번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건넸지요. 사모님, 이 자리가 위치는 작아도 코너라서 사람들 눈에 잘 띄어요. 동네 어머님들 오가는 길목이라 반찬 가게 같은 거 하시면 딱이세요. 여기로 할게요, 사장님. 자리 좋네요. 한 번 더 둘러보시지 그래요. 천천히 결정하셔도 돼요. 아니요, 둘러볼 거 없어요. 여기로 갈게요. 저의 한마디에 부동산 사장님이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곧 환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안에 보증금 일부를 정식으로 입금하였고 그 이튿날부터 페인트공과 인테리어 사장님을 모셔다가 가게 안을 깨끗하게 손보기 시작했지요. 가게 한쪽 벽에는 흰 타일을 정갈하게 깔아 반찬 진열대를 짜놓고 다른 한쪽에는 따끈한 도시락을 담아낼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작업대를 길게 들여놓았습니다. 간판 가게 사장님이 어떤 이름으로 걸까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한 박자도 망설이지 않고 짧게 한마디로 답하였지요. 가영이네 반찬 가게로 해주세요. 작게라도 제 이름 그대로요. 간판이 정식으로 걸리던 날 저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5글자를 올려다보다가 가만히 손바닥으로 가슴 한가운데를 짚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불려온 저의 이름이 그날 처음으로 가게 간판 위에 또렷이 떠올라 있었던 것이지요. 문을 연 첫날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직접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채소를 골라왔고 작업대 위에서 무 한 토막, 콩나물 한 줌까지 정성스럽게 손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가게 문을 열자 동네 어머님 한 분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슬쩍 들어오시더니 진열대 위에 반찬을 한 가지씩 천천히 살펴보셨지요. 사장님 손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일단 멸치볶음 하나 사가 볼게. 어머님 맛없으면 다음에 그냥 가져오세요. 새 것으로 바꿔드릴게요. 저는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며 한마디를 건넸고 어머님은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리며 봉지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그 어머님이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큰 봉투 2개를 한꺼번에 내미시며 환하게 웃으셨지요. 사장님, 멸치볶음이 어찌나 맛있던지. 우리 영감이 옛날 우리 어머니 손맛이라고 한 그릇을 다 비우더라고. 오늘은 다른 것도 좀 골라 가져갈게.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자주 와주세요. 저는 어머님의 봉지에 새로 만든 깻잎 무침을 한 줌 더 얹어드렸고 어머님은 손사래를 치면서도 흐뭇한 얼굴로 가게를 나서셨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에는 아파트 부녀의 어머님들이 단체로 들어오셔서 도시락 주문을 한 번에 20개씩 넣어주셨고 그 다음 주에는 옆동 주민들까지 입소문을 듣고 가게 앞줄을 서기 시작하였지요. 저는 아침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게 안의 작업대 앞에서 한 번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할 만큼 바쁘게 손을 놀렸고 그 사이 통장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매일같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밤늦은 시각에 통장 잔액을 펼쳐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엇인가가 단단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요. 15년 동안 남편이 던져주는 5만 원짜리 한 장 앞에서 늘 작아지던 시절에
그 막막함이 손바닥 위에 직접 쥔 통장 한 권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두려움이었는지를 저는 비로소 뼛속까지 깨달았습니다. 가게 안쪽 벽에는 저의 이름이 또렷하게 박힌 한 장의 종이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저는 마감을 마친 뒤 깨끗한 마른 행주로 그 종이에 액자를 한 번씩 정성스럽게 닦아두는 것을 그날부터의 작은 습관으로 삼았지요. 행주를 가지런히 접어 작업대 한쪽에 올려놓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저의 입가에는 어느새 작은 미소 한 줄이 잔잔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어느덧 1년이 지난 가을 어느 아침,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새로 장만한 짙은 갈색 트위드 재킷을 꺼내 어깨 위에 천천히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만히 살피던 저의 양손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가장 좋아하시던 청주 한 병과 마른 명태 한 마리가 가지런히 들려 있었지요. 가게 직원들에게 오전 일정을 미리 일러두고 저는 손수 운전대를 잡아 시골길로 차를 몰았으며 차창 너머로는 단풍이 한창 물들어가는 산자락이 굽이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선산 입구의 솔밭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자 작년 봄 상철이 무릎을 꿇었던 그 흘길이 그날 아침 햇살 아래 한층 보송하고 단단하게 다듬어져 있었지요. 저는 아버지의 묘소 앞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손수 가져온 호미로 묘 가장자리에 자란 잡초를 한 가닥 한 가닥 정성스럽게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풀뿌리를 한 줌씩 들어 올리는 동안 저의 입가에서는 자연스럽게 한마디씩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 왔어요. 가영이 왔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주라고 하신 이 땅 그대로 잘 지켰어요. 한 평도 안 빼앗겼어요. 그 사람은요. 이제 제 인생에서 다 사라졌어요.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가져온 청주 한 잔을 묘소 앞에 가지런히 따라 놓고 마른 명태 살을 한 점씩 곱게 발라 올린 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산바람이 솔숲 사이로 한 줄기 흘러내려와 저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고 지나갔으며 그 결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손바닥으로 저희 어깨를 도닥여 주시던 그 따뜻함이 다시 한번 묻어나는 듯하였지요. 같은 시각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공사장 한복판에서는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양 어깨에 짊어진 한 사내가 비좁은 발판 위를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철이었지요. 햇볕에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에는 정장 차림으로 으스대던 시절의 거만함이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는 깊게 팬 주름과 짙은 흙먼지만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어이, 김상철. 거기서 발 헛디디면 끝장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옆에 인부 한 사람이 외쳐주는 소리에 상철이 흠칫 어깨를 흔들었고 그 순간 발끝이 발판의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한쪽 다리가 그대로 허공을 향해 풀썩 빠져버렸지요. 상철은 시멘트 포대를 끌어안은 채 발판 아래의 진흙탕으로 굴러떨어졌고 흙물이 양복 자리를 차지하던 작업복 곳곳을 한순간에 덮어버렸습니다. 상철은 한참을 일어나지 못한 채 진흙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어깨를 들썩였고 양 손바닥이 흙물 위에 깊이 박힌 채 짧고 거친 흐느낌이 새어나왔지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상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마디는 진흙탕 위에 그대로 떨어져 더는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선산에서 산길을 천천히 내려오던 저는 솔밭 입구 쪽에서 비척거리며 다가오는 한 사내의 그림자를 마주하였지요.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손에 든 그 사내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은 듯하면서도 한참을 마주보고 나서야 저는 그 사람이
한때 저와 한 방을 쓰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가영아.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상철은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를 흙길 위로 떨어뜨리며 저의 앞으로 비척비척 걸어왔지요.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우리 다시는 안 그래도 되니까. 응? 가영아, 제발.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상철의 어깨선과 흙투성이 작업복을 가만히 한번 훑어보았고 그 시선이 너무도 차분하여 상철은 도리어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켜줘. 가게에 가야 해. 저의 한마디가 떨어지자 상철은 자리에 그대로 굳은 듯 멈춰섰고 저는 그 옆을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스쳐 지나간 뒤 곧장 차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동안에도 백미러 안에서는 상철이 흙길 위에 그대로 서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는 모습이 자그맣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한 번 더 손끝으로 가지런히 매만진 뒤 천천히 핸들을 돌려 시골길의 굽이길을 따라 도시 방향으로 차를 몰았지요. 저녁 무렵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가게 직원 두 사람이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마중을 나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단체 도시락 주문이 100개나 들어왔어요. 옆 동네 회사에서 일주일에 2번 정기 주문하시겠대요. 네, 사장님. 어머님들도 사장님 오시면 인사드리겠다고 가게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고마워요. 어서 들어가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고 자주 들러주시는 단골 어머님 두 분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드시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요. 가영 사장님, 오늘 도시락에 그 깻잎 무침 좀 듬뿍 넣어줘요. 우리 며느리가 아주 좋아한다니까. 네, 어머님. 한 통 가득 챙겨드릴게요. 아드님은 요즘 일이 좀 풀리세요? 아유, 가게 손맛 덕분에 우리 집안이 다 든든해요. 사장님 손맛이 보약이야, 보약. 저는 어머님의 한마디에 환하게 웃음을 지으며 작업대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흰 앞치마를 가지런히 두르며 머리에 두건을 단단히 메었습니다. 작업대 앞에 서서 도시락 통 위에 한 가지 한 가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아가는 동안 저는 가만히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15년 동안 시집 식구의 밥상 앞에서 며느리 잘못 드렸다고 핀잔을 듣던 그 시절의 저의 손과 도시락 통 위에 정가락에 반찬을 얹어가는 지금의 저의 손은 같은 손이면서도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녁 손님이 한 차례 빠지고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질 무렵 직원 한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짧은 한마디를 건넸지요. 사장님, 오늘 매출도 어제만큼 잘 나왔어요. 단체 주문 2건도 다 마감했고요. 수고했어요. 오늘 마감하고 다 같이 따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같은 분 만난 거 진짜 복이에요. 저는 직원의 한마디에 가만히 어깨를 도닥여 주었고 작업대 옆벽에 정갈하게 걸어둔 사업자 등록증의 액자를 마른 행주로 한번 곱게 닦은 뒤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밤 9시 무렵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한 줄로 길게 켜져 있었고 저는 가게 옆 골목의 작은 카페에 들러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손에 받아들었지요. 종이컵의 따끈한 온기가 손바닥 안으로 부드럽게 전해져 왔으며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번화한 거리의 야경을 가만히 응시하였습니다. 거리 한쪽 모퉁이에는 손을 잡은 노부부가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퇴근길의 젊은 직장인들이 환한 가로등 아래에서 짧게 인사를 나누며 헤어지고 있었지요. 저는 가만히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손바닥 안에 종이컵을 한번 다시 들어보았고 1년 전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무엇인가를 쓰다듬으며
한 사내의 뒷모습을 노려보던 저의 손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의 손바닥 안에는 떨림과 두려움이, 그리고 곧 휴지로 만들어버릴 한 장의 종이가 가지런히 들려 있었지요. 오늘 저의 손바닥 안에는 떨림 대신 단단한 온기가, 두려움 대신 잔잔한 만족이, 그리고 한 장의 종이 대신 정당한 노동으로 일군 한 잔의 커피가 가지런히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들어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고,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한 향이 가슴 한가운데까지 부드럽게 내려가는 것을 느꼈지요.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가 저의 옷자락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으며, 거리의 한쪽 끝에서 늦가을 낙엽이 또르르 굴러와 저희 발끝 앞에서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그 낙엽을 한번 가볍게 옆으로 밀어주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다음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섰지요. 저의 등 뒤로는 가영인의 반찬 가게에 환한 간판 불빛이 한 줄로 곱게 켜져 있었고, 저의 앞으로는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 단정한 가로등 불빛 아래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 몫은 오직 내가 지킨다는 한마디가 그날 밤 저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작은 등불 하나로 환하게 켜져 있었지요.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가영이 단 한 평의 땅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그 힘은 결코 대단한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뒤에서 묵묵히 살림을 일구어 오신 어머님들의 손, 그 손에 박힌 굳은 살 한 알 한 알이 바로 가영의 손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는 그 마음 하나가 결국 우리를 가장 멀리까지 데려다 주더군요. 살아오신 세월을 부디 후회하지 마세요.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의 단단한 어머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어머님의 내일은 어제보다 한 뼘 더 따뜻하실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